제11장 어느 날 저녁. 그러나 주리아의 쌀쌀함에는 그래도 정은 서렸노라. 그 조그만 손은 정답게 떨면서 그의 손에서 빠져나가려고 살짝 쥐었노라. 가슴으로 느낄 정도로 정답게 살짝, 너무나 살짝 쥐었으므로 마음속에는 의심만이 남게 되네. 돈주왕 제1편 71절. 아무튼 줄리앙은 베르에르에 나타날 필요가 있었다. 사제의 집에서 나오자 마침 다행하게도 발르노 씨와 만났기 때문에 줄리앙은 곧 자기의 승급에 대해서 말해 두었다. 베르지로 돌아왔어도 줄리앙은 해가 꼴깍 져버릴 때까지 정원으로 내려가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그날 하루 동안에 경험한 온갖 흥분으로 인해 지칠 대로 지쳐 있었던 것이다. 그 부인들에게 무슨 얘기를 해줘야 할까? 그는 두 부인의 일을 생각하면서 불안스럽게 여겼다. 그는 자기의 마음이 흔히 여자들의 전 관심을 사로잡아 버리는 사소한 일과 똑같은 정도의 수준에서 맴돌고 있다는 것은 전혀 깨닫지 못했다. 줄리앙이라는 인간은 데르빌러 부인에게도 또 레날 부인에게까지도 더러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었으며 그 역시 두 부인의 말을 반점 정도밖에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것은 이 젊은 야심가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온갖 정열적 충동의 힘, 나아가 감히 말한다면 그 충동의 위대함이 안겨주는 결과 때문이었다. 이 색다른 인간의 마음속은 거의 매일처럼 폭풍우가 휘몰아쳤다. 그날 밤 정원으로 나갈 때 줄리앙은 사촌 자매가 아닌 두 미인 생각만을 안타깝게 하고 있었다. 두 부인들도 줄리앙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언제나처럼 레날 부인의 곁에 앉았다. 이윽고 어둠이 깊어졌다. 줄리앙은 훨씬 아까부터 자기 바로 곁의 의자 등에 하얀 손이 얹혀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손을 잡으려고 했다. 부인은 약간 망설이다가 결국은 불쾌한 듯이 그 손을 끌어들였다. 줄리앙도 그 이상은 단념해 버리고 명랑하게 대화를 계속하려고 할 때 레날 씨가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줄리앙의 귀에는 아직도 아침 나절의 욕설이 남아 있었다. 물질적 행복을 그처럼 만끽하고 있는 이 사나이를 비웃어주기 위해서는 바로 그가 보는 앞에서 부인의 손을 쥐어주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좋아, 나는 쥘 테다. 그에게 그처럼 모욕당한 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품은 순간부터 본래부터 그의 성격 속에는 아주 드문 마음의 평정이 금세 사라져 버렸다. 다른 생각은 전혀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았고 그는 오로지 레날 부인이 자기에게 손을 내맡겨 주었으면 하고 바랐다. 레날 씨는 정치 얘기를 하면서 분개하고 있었다. 베르에르의 두세 명의 실업가가 드디어 자기보다도 돈을 많이 모은 것은 확실한 일로서 선거 때 자기에게 대항하려 한다는 것이었다. 데르빌러 부인은 시장의 말에 다소곳이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줄리앙은 그 너절하게 늘어놓는 말에 짜증이 나서 자기의 의자를 부인의 의자 곁으로 끌고 갔다. 어둠이 모든 동작을 감싸줬다. 결심하고서 부인의 옷소매 밖으로 드러난 아름다운 팔 곁으로 자기의 손을 가지고 갔다.
가슴은 두근거렸고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 아름다운 팔에 얼굴을 다가대고서 그는 대담하게도 팔의 입술을 살짝 댔다. 레날 부인은 온 몸을 부르러 떨었다. 남편은 바로 서너 발자국 앞에 서 있는 것이다. 급히 줄리앙에게 손을 맡기면서 그를 조금 밀어냈다. 레날 씨가 신분이 비천한 무리들과 벼락 부자가 된 과격파 등을 욕하는 동안 줄리앙은 자기에게 맡겨진 손에 열렬한, 적어도 레날 부인에게는 그렇게 여겨졌다. 키스를 퍼부었다. 그러나 딱하게도 그녀는 마침 그날 낮에 자기도 모르는 동안에 마음을 뺏겨버린 이 사나이가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를 가슴속에 지니고 있었다. 줄리앙이 외출하고 없는 동안 그녀는 다시 없이 비참한 마음에 괴로움을 당하며 여러 가지로 생각한 것이다. 어쩐 일일까? 나는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 유부녀인 내가 사랑을 하다니. 하지만 잠시도 줄리앙을 잊을 수 없는 이 마음, 이렇게 무서운 미칠 것 같은 마음은 여태껏 한 번도 남편에게서조차 느껴본 적이 없어. 하지만 줄리앙은 나를 존경하고 있는 아이에 지나지 못해. 이런 미칠 것 같은 마음은 곧 사라지겠지. 내가 그 청년에게 어떤 마음을 품든 남편에게 무슨 상관이 있으랴. 그에겐 내가 줄리앙과 나누는 공상 비슷한 얘기 따위는 지루하기 짝이 없을 거야. 그이는 자기의 일만 생각하고 있으니 뭐 내가 그에게서 무엇을 뺏어서 줄리앙에게 주려는 것은 아니지 않아. 부인은 혼자 이런 생각도 해보았다. 그녀의 무고한 마음은 그때까지 경험한 일이 없는 정열에 사로잡혀 혼란을 일으키고는 있었지만 그 순진한 마음의 순결함은 어떤 위선이라 할지라도 상처를 입힐 수가 없었다. 그녀는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도덕적 본능은 역시 공포를 느끼고 있었다. 줄리앙이 정원에 나타났을 때 부인은 바로 이러한 마음의 갈등에 괴로워하고 있었다. 줄리앙의 목소리가 들렸는가 싶더니 그는 이미 옆에 앉아 있었다. 부인의 마음은 2주일 동안 그녀를 매혹시키기보다는 오히려 놀라게 한 상쾌한 행복감에 취해 있었다. 부인에겐 만사가 모두 뜻밖일 뿐이었다. 그러나 얼마 후 부인은 생각했다. 그러고 보니 줄리앙이 옆에 있기만 하면 나는 이 사람의 나쁜 점은 깨끗이 잊어버리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자 두려운 느낌이 들었다. 줄리앙에게 맡긴 손을 끌어들인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다. 이전에는 전혀 경험하지 못한 정열이 담뿍 담긴 키스를 당하자 레날 부인은 줄리앙에게 다른 연인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대번에 잊어버렸다. 얼마 후엔 줄리앙이 나쁘다고 생각할 수조차 없게 되고 말았다. 의심 때문에 생겨난 가슴을 에일 듯한 고통이 사라지고 꿈에서조차 생각지 못하던 행복이 눈앞에 닥치자 그녀는 이미 사랑의 황홀경과 미칠 듯한 즐거움에 사로잡혔다. 그날 밤은 벼락 부자 시럽 가들의 생각을 잊어버리지 못하는 베리에르 시장만 빼고는 모두들 즐거웠다. 그때는 줄리앙도 자기의 시커먼 야심이나 실현하기 어려운 온갖 계획을 깨끗이 잊어버리고 있었다. 난생 처음 그는 미의 힘에 끌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성격과는 전혀 무관한 막연하고 달콤한 몽상에 자기 자신을 잊고 더없이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손을 꼭 쥐고서 산들거리는 밤바람에 나부끼는 보리수잎의 소리와
멀리 두버 강가의 물레방앗간에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를 넋을 잃고 듣고 있었다. 그러나 그 감동은 쾌감이었지 결코 정열은 아니었다. 방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머릿속에 남은 것은 단 하나의 행복, 즉 다시 애독서를 펼치는 즐거움뿐이었다. 인간은 20대에는 외부 세계에 대한 관념 또는 그 세계에서 이룩할 수 있는 성과에 대한 생각이 모든 것을 앞지르는 법이다. 그러나 이윽고 줄리 양은 책을 놓았다. 나폴레옹의 승리에 대한 생각을 계속하는 동안 그는 자기의 승리 속에도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있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지, 나는 확실히 승리를 거두었다. 그러나 그것을 이용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거만한 귀족이 퇴각하는 동안 그의 콧대를 꺾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야만 완전한 나폴레옹일 수 있다. 친구 푸케를 만나러 가기 위해 4월 동안 휴가를 얻어야지. 허락하지 않으면 계약을 파기해야지. 제가 안 꺾이려고. 레날 부인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때까지의 인생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줄리 양이 자기의 손에 타는 듯한 키스를 퍼부었을 때의 행복감이 아무래도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갑자기 간통이라는 무서운 말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가장 비천하고 음탕한 모습이 관능의 사랑이라는 관념에서 새겨 놓을 수 있는 한도 끝의 온갖 더러운 생각이 한꺼번에 왈칵 머릿속에 솟구쳐 올랐다. 그런 생각은 줄리 양에 대해서 또 그에 대한 사랑의 행복에서 그리던 부드럽고 깨끗한 이미지를 흐리게 하려고 했다. 이제 미래는 무서운 색채를 띠고서 부인의 눈에 비쳤다. 자기는 야비한 여자라고 생각되어 견딜 수가 없었다. 그것은 견딜 수 없는 한순간이었다. 영혼은 알 수 없는 세계에 다다른 것이다. 전날 밤은 꿈에도 생각지 않던 행복을 맛보았는데 지금은 갑자기 비참한 불행 속으로 떨어진 것이다. 이런 괴로움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해 본 일조차 없었고 그 괴로움에 지금은 이성까지 흐려지고 있었다. 순간 줄리 양이 좋아질 것 같아서 두렵다고 남편에게 고백해버릴까 생각했다. 그러면 줄리 양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을 수가 없다. 다행히 그녀는 결혼 전날 밤 숙모로부터 들은 교훈을 문득 생각해냈다. 그것은 요컨대 주인이 남편에게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데 관한 것이었다. 괴로움에 지친 나머지 그녀는 두 손을 비비꼴 정도였다. 부인은 서로 모순되면서도 한결같이 고통에 찬 온갖 상념에 무작정 휘둘리고 있었다. 어떤 때는 상대방에게서 사랑을 못 받고 있는 것이나 아닐까 불안해지고 어떤 때는 무서운 죄의식에 시달려서 내일이라도 당장 간통의 죄상을 구경꾼들에게 알리는 게시판과 함께 베리에르의 광장 단 위에 올라가 구경거리가 되는 형벌을 받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었다. 레날 부인은 정말 전혀 인생의 경험이 없었다. 완전히 올바른 정신이고 이성이 충분히 활동을 하고 있을 때라고 할지라도 신의 눈으로 볼 때에는 죄인이라는 점과 대중 앞에서 소란스러운 지탄을 받는 일 사이에 그녀는 아무런 차이점도 찾아볼 수가 없었으리라. 그 죄에 반드시 따라올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다. 불명예와 간통이라는 두려운 생각이 잠시 사라지고 지금까지처럼
천진스럽게 줄리앙과 생활하는 즐거움을 생각하는 순간 부인은 줄리앙이 다른 여인을 사랑하고 있다는 무서운 사실을 상기했다. 초상화를 없애야 하는 것을 안타까워한 것일까? 아니면 그것을 남의 눈에 띄게 하여 여자의 입장을 위태롭게 하는 것을 두려워한 것일까? 그때의 줄리앙의 창백했던 얼굴이 지금도 눈에 떠오른다. 그처럼 침착하고 기품 있는 얼굴에서 공포의 표정을 발견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부인이나 아이들 앞에서 그가 그처럼 마음의 동요를 보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견디어 보라는 듯 인간의 마음을 괴롭히는 극도의 불행에 설상가상으로 더 많은 새로운 질투의 고통이 엄습해왔다. 레날 부인은 자기도 모르게 외쳤다. 그 소리에 하녀가 잠을 깼다. 갑자기 부인은 침대 곁의 불빛을 보았고 엘리자를 의식했다. 그이가 사랑하는 건 너지. 미친 듯이 부인은 소리쳤다. 하녀는 갑자기 주인이 미친 듯이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으나 다행히도 그 묘한 말엔 조금도 개의치 않았다. 레날 부인은 자기의 조심성 없는 말투에 정신이 번쩍 들어서 말했다. 나 열이 좀 나는 것 같다. 머리가 어질어질하니 내 곁에 좀 있어줘. 자기를 억제하느라고 완전히 잠이 깬 부인은 전처럼 비참한 기분은 아니었다. 넋 빠진 듯한 상태에서 잃어버리고 있던 지배력을 이성이 다시 불러일으킨 것이었다. 하녀의 쏘아보는 듯한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부인은 신문을 읽어달라고 부탁했다. 일일 신문의 기사를 읽는 엘리자의 단조로운 목소리를 들으면서 레날 부인은 다시 줄리앙을 만날 때에는 아주 냉담한 태도로 대해주자고 단단한 결심을 하는 것이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